부모 세대를 만나보았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치매 걸린 자손들 해주고 시골은 다 투자라. 애들 있으니까. 애들 있으니까는 아들들 있고 다 있는 거 그거 뭐가 있었어? 유언장도? 유언장은 부자들이나 쓰는 거라는 인식이 대부분. 간혹 준비를 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재량까지 다 나눠줬어. 아들도 10달맞이 비가고 있어. 왜 미리 나눠주셨어요? 싸우지잖아요. 나중에 애매하고 건드려. 나이가 90다 되는데 정리했지. 뭐 갖고 있으면 나선가? 줄 거 다 줘버려야지. 재건축을 앞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니까 유언장 벌써 쓸 생각이 없어. 이 동네 가지고 있거든. 자녀들 지금 유언장이나 이런 걸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분말을 이거 언제 줘야 될 것인지, 이걸 팔아서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인지, 이런 아직 머리 정리가 안 돼서 계산 정리가 안 됐다. 아직 유언장을 안 쓰고 있는 하나의 원인도 돼요. 노년층의 자산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고 때로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미친 거 아니야? 다 달라 보여.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모은 돈인데 거기다가 빨대를 꽂으려 그래? 형제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피까지 싹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홍균 씨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이 일하는 동안 휴대폰을 보며 춤을 추는 동생. 홍균 씨 동생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하면서 형의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한 다음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실 것 같으면 인사부터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음료 뭐 드릴 건가 물어보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셋이 함께였습니다. 생활력이 강했던 어머니.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는 암이 이미 척추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걱정을 엄청 하셨죠. 꼭 잘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 기억나요? 형 말 잘 들어라. 형 말 잘 들어라. 그거뿐이었어. 형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두 아들 사랑한다. 두 가지. 지난해 어머니를 잃고 지금은 형 혼자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장애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와 별거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제 동생이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불화는 시작이 됐고요. 잘 모르면 바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럼 맞고 살았지. 그냥 맞고 살았지. 아빠는 아빠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빠만 보면 지금도 난 무서워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 뒤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장애가 있어 혼자 살아가기 힘든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었던 어머니. 아들들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투병 중에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괘씸한 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모은 돈인데 거기다가 빨대를 꽂으려 그래? 특히 네 거에다가. 내 재산에 대해서는 10원도 1원도 겉으로 걔네한테 줄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또 우리 변호사님을 만날 거야. 피고 승연에겐 1,000만 원. 어머니는 법률 자문을 받아 유언장을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책임질 큰아들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 하지만 아버지가 유류분을 요구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망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망인이 번 돈으로 망인이 쓰겠다는데 왜 전혀 관련 없는 자에게까지 그 권리를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왜 있는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천하의 몹쓸 놈이 저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재산 찾는 거죠. 제가 번 걸로 산 것도 많은데 그걸 다 거기 가서 읽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당연하죠. 아내분과 함께 재산을 일구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석을 앞두고 차례 준비를 하러 가는 부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여기가 엄마가 매일 장 보는 집, 요 고깃집 생선집이에요. 여기가. 계산. 얼마입니까? 수십 년 된 단골 가게. 양도 많이 하고. 요 뭐 애무지. 요 시집살이 애무지 뭐 같이 지내면서. 왜요? 에? 아이고 그 따라 맞추려고 하면 할매도 뭐 꼬장꼬장한 할매인데 딱 보수적인 할매라서 애먹었어. 많을 때는 1년에 제사가 11개. 증조, 고조까지 4대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집 온 첫 해부터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느리는 30년 넘게 시부모님의 삼시세끼를 챙겼습니다. 지자체에서 효행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은 뭐 숟가락 하나 그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밥 다 차려놨는데 여름에 밥 맛없다. 야야 국수 해라. 이러면 밥 차려다가 다시 국수. 리턴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방. 농이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모님은 30년을 함께 산 아들 부부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아버지 엄마 요 사시고 난 저 갓방에 살고 우리 아들은 여기 서희가 요 방에 작은 방에 살았거든. 그래 살았습니다. 위로 형이 둘, 누나가 셋 있는 대가족. 하지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장남 역할을 한 것은 6남매 중 막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큰애하고도 안 살락하고 작은애도 안 살락했어요. 막 하도 술만 먹고 개판지게 사는 사람이라서 그 작은애는 집 사주이 얼마 안 돼가 아파갖고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내인데 내가 이제 아니 막내가 장남이 돼버렸죠. 말고 저쪽 집 오기 전에 돌아가신 형들의 제사까지 지냈다는 막내 부부.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후 유류분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를 제기한 것은 누나와 5명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이 중 장조카는 연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가 우리한테 장손인데 나는 장손도 필요 없고 나는 할배 오늘부로 나는 연을 끊으면 지가 끊고 갔어요. 응? 연을 끊었다고 지가. 나는 이 집 장손은 안 합니다. 나 아들 태어나는 게 후회스럽다. 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사 지내면 장가도 못 간다 이러면서. 지가 그래서 지가 가면서 이민같이 반이민 가는 거거든요. 할머니 울었죠. 할아버지는 이놈의 새끼 가고 할머니는 울고
와극하고 울고. 근데 지금 가더니한테 와가 지금 와갖고 할배 돌아도 오다는 것들이 지금 유류분 소송이 나온다고 저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부를 가장 기막히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모신 30년 세월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이 해보고 있겠네. 내가 재판을 해보고 있겠네. 네가 30년 모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여분이란 걸 우리가 살면서 같이 살았다 이 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요 재산 형성할 때 했는 게 기여다. 이게 아무 그냥 자식으로 살 도리다. 이러더라고요. 주고 나면 모질할 것 같은데 빚도 가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나가야 돼요. 장족 하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누나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건수 씨도 지 집에서 살았으면 엄마를 모셨다 하지만 지는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지가 부모를 모셨어. 부모에 다 얹혀 살았지. 그럼 씨는 어떤 이유로 유류분을 청구한 거예요? 다 손자도 다 권리가 있고 지한테만 다 줄 수가 없죠. 당선이 뭐 인연을 끈다고 갖는 게 아니고 먹고 살라고 가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걸 인지해서 지가 논의할 건 아니죠. 유류분 제도는 유족 일부가 불합리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고인의 유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특수한 제도예요. 모든 나라에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권리가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유언자는 이게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헌법에서의 재산권이잖아요. 그거를 권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의사를 가지고 준 재산을 뺏는 거잖아요. 반대로는 딸이나 아내가 받지 못하고 장남, 외동아들이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여전히 아직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부딪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졌을 때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 씨 살해를 계기로 유류분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간병이나 부양처럼 가족에 대한 기여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유상 씨 어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둘째 아들인 그는 14년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강건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일 좋아하던 사진. 항상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 어머니는 학교 다니실 때부터 어머니가 역사 이야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저도 좋아하고 손자도 좋아하고 역사 드라마 나오면 같이 보면서 엄청 좋아했죠. 같이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더 재미잖아요. 손자를 보면서 사시는 게 제일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네 식구는 소중한 일상을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어머니는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큰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어머니. 유언장에는 큰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수와 조카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습니다. 형이 아버지 멱살을 막 잡고 욕을 하면서 이걸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형이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 9년에서 10년 동안 그 대습 상속인이라는 형수와 조카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을 법정에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생활과 간병을 한 영수증, 어머니와 함께 지낸 사진.
효도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힘들었다는 유상 씨. 하지만 재판 결과 형수와 조카의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 생각. 제가 10몇 년간 다니셨던 병원마다 쫓아다니면서 서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 냈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법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유류분의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 권리만 주장하면 이 사람이 부모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외면했는지, 하루라도 모신 적이 없어도 괜찮은지, 심지어 아까 같은 그런 폐륜을 저질렀어도 상속분을 보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 공개를 하니까. 유류분 제도가 왜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큰 재산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그냥 주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나만 참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판례가 쌓일수록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헌재가 정한 유류분 제도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혈연 중심의 기계적 상속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기여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개정의 원칙인데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했죠. 60세 이상 고령층의 총 자산도 4,3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시니어머니 4,300조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상속 증여를 고민 중인 시니어들을 중요한 고객으로 주목하고 경쟁을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금융권입니다. 첫째는 장가갈 때 집 해주고 둘째는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남은 재산만이라도 우리 막둥이한테 줄 수는 없나.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툴까 걱정이라면 누가 요즘 상속을 유언장이랑 공중으로 하냐. 원하시는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원하는 곳에 탁, 원하는 만큼 탁. 유언대용 신탁. 내 뜻대로 자산 승계를 계획 실행하는 유언대용 신탁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이 유언 대용 신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자산 관리를 맡기고 사망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해주는 신탁 상품. 가입자는 급증 추세입니다. 올해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둔 88세의 어머니.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의 소유권이 한 은행으로 이전돼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보고 일단 엄마한테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모르고 계셨고 우리 여동생과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신탁 계약이 돼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약 내용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둘째 아들의 동의 없이는 변경도 해지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어머님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해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국가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평소 3남매에게 균등하게 상속할 거라 말해온 어머니. 엄마, 구역대랑 같이 가서 구역대 처제랑 은행 직원이랑 사인을 했잖아. 엄마가 도장을 찍고. 그때 뭐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엄마 집을 은행으로 넘긴다고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아파트는
전부 가게 돼 있어. 만약에 구육대가 없을 시에는 구육대 처한테 가게 돼 있어. 그거 알고 계약했어, 엄마? 그런 얘기 들었어? 난 치워도 똑같이 노는. 자식 똑같이 노는. 오로지 하나. 똑같이 노는 거. 한일 두쪽 나도 변함이 없어. 그거는 늘 딸 주고 아들 그런 거 없어. 똑같이 놀아줘. 구육대가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그때?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응? 뭐를 좋게 하기로? 다 좋게 한다고 그래. 뭐 좋게 하기는 거짓말이지. 86세인 분이 어떻게 계약 내용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다 옆에서 괜찮은 거야, 좋다,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둘째 아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를 속이다니. 천벌 받아. 원상대로 해와. 쟤한테 처음 하는 거야 지금. 모든 각종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나는 기도 막히고 매도 막히고 너무너무 슬프다. 소희야, 그렇지? 원 상태로 하라는 어머니 말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둘째 아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건 엄마 뜻이래요.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대요. 그래 놓고 제가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문제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리시죠. 왜?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왔다. 뭔데? 너희 형한테 그렇게 뺏기 말을 못해? 아, 가 그러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자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어머니. 편안해야 할 노후에 가족 간의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신탁 계약을 한 은행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체결했던 이 상품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사님이세요. 어머님이 지금 88세시거든요. 예. 만으로. 계약 당시는 86세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부동산 명의 이전이라는 사실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설명을 해서 아시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원하세요. 해지가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이 해지를 하실 때 님의 동의서도 같이 필요해요. 동의서, 앤드 의사소견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여기 찾아온 게 씨가 동의를 해준다면 여기 찾아올 일이 없죠, 사실. 근데 이거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도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거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지점에다 요청하세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아요. 거기에 보면은 위탁자, 수익자, 위탁자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연세 드신 어머니께서 그 내용조차를 몰랐을 텐데. 이거를 설명을 해요. 이 계약 하시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님한테 가요. 그거 맞으세요? 오케이 하시면 사인하시고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을 진행해요. 그럼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요거 방배동 아파트가 어머님 집이에요? 그렇지. 엄마 집이잖아요. 그렇지. 방배동 아파트. 이거 둘째 아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거 왜 사인하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모르고 사인하시면 안 되죠. 저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내 원칙이에요. 이 세 명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 똑같이 나눠주고. 우리가 다시 문의했지만 은행은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본인의사 확인도 하고 전문가 소견서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 계약을 본인이 처음에 설계해서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계가 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지만 절차상의 화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재판 결과로 가름하겠다며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고령일수록 상속 설계는 어려워집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 그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에 이릅니다. 이른바 치매 머니의 관리가 시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남매 중 막내딸인 영주 씨. 7년 전 둘째 오빠와 살고 있던 어머니가 사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네요. 라고 적혀져 있잖아. 며칠간 호텔과 병원을 전전했던 어머니와 둘째 오빠.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이 증거가 됐습니다. 신탁하실 때 여기서 묵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는 그 카드 기록으로 알게 됐어요. 영주 씨는 둘째 오빠가 어머니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탁을 체결하기 전에 이게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엄마 의사가 아니라는 걸 밝힐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우리 딸하고 엄마. 계약 당시 어머니는 이미 중증 치매로 후견인 선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 나 지금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 엄마가 지금 90인데 어머니 벌써 들어가셨죠. 어머니 돌아갔어. 예. 쿠폰이나 이래와서. 연속 수익권이라는. 형제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사이 어머니 이름으로 유언대용 신탁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신탁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가장 큰 재산인 서울의 한 빌딩을 둘째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머님이 총 재산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탁할 당시는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둘째가 한 200억 이상 가져가는 거죠. 거의. 근데 어머니의 후견을 맡고 있던 변호사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증권사에서 남겨놓은 영상이 어머니의 상태를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찍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 찍겠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 편집 여기 성함 한번 쓰시고요. 옆에다 그냥 쓰시면 돼요. 편하게. 돈 이거 해야 되나? 나중에 아까 어떤 걸로 가자고 그래서 왔지. 이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또 난리치기면 어떡하니. 어머니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말까요? 그냥 후견인 두실 거예요? 후견인으로 그냥 맡기실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왔다 갔다 한다라도.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형제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언대용 신탁은 결국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어머니의 건물로 둘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신탁 계약을 하게 된 것일까? 신탁이 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그는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고 건의 변호사들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번 거고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누구한테 그 모신 사람이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그 판결문을 쓴 것 같아요. 이른바 치매머니 154조 원 시대. 전문가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설안에 편승한 치매 어르신의 이제 정신적, 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케어를 받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이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자녀의 영향력이 미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이 전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신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할 때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 자산을 내 뜻대로 상속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언 대용 신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허점을 보완할 방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앞으로 2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의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머니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는 돈 이야기를 어려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죽음 이야기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 둘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우리 사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유언장을 준비해야 할까요? 수진 씨의 어머니는 4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원래 짜장면집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건물 져서 거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만 거의 40년 하셨죠. 어머니는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 6자매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짧은 유언장, 재산 모두를 한 사람, 넷째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전, 6자매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치매 증상도 이어졌습니다. 딸들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5째인 수진 씨는 1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간병 일지도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 문제도 다 같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각자 일지문씩 갖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합의가 끝났어요. 구두상으로. 사실. 돌아가시고 4개월 후에. 저는 공중이라는 말. 그로부터 몇 달 후에야 어머니의 유언장을 보게 되었다고 수진 씨는 주장합니다. 날짜와 인적 사항을 제외하면 단 2줄뿐인 유언장. 많더라고요, 이런. 어머니는 왜 평생 일군 재산을 넷째 언니에게만 남긴 것일까? 엄마가 쓰기는 썼겠죠. 그것까지는 부정하진 못하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상 엄마가 치매 있고 뇌경색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계셨던 분이 제가 1년 동안 간병을 했으니까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잖아요. 수진 씨는 유언장을 쓸 당시 어머니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언장 작성 약 한 달 전의 병원 기록. 치매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입니다. CDR 2점은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단계일까? 치매 임상 척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계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부터는 그냥 없다고 봅니다. 많이 없다고 봐도 되죠. CDR.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CDR 2의 환자들이 어떠냐면 대개 행동 문제가 많이 나오고 대소변이 조절이 어렵고 배회를 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을까? 언니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추정 60분 팀이고요. 근데 이제 씨가 유언장이 어머님께서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실 때 작성이 됐다고 이제 제보를 하셔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안 해도 되죠? 나는 봐주세요. 그분이 억울하겠지만 저희도 이건 쌍방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이게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간다면 걔도 억울하겠지만 저는 더 억울해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네. 저도 걔가 힘든 만큼 저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그냥 가세요.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 쟁점은 당시 어머니의 의사 능력인데 재판부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담당인은 의식이 청명하고 판단력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치매 전 단계 알츠하이머병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유언 공증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의사한테 판정받은 걸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모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게 맞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필로 썼지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한 장남 부부를 만났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셨던 방. 부모님은 상당수의 재산을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분배했다고 합니다. 포목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일으켰던 어머니. 마지막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후 다른 자녀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어머니는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때가 좀 약간 더웠지. 런닝을 입었습니다. 그거 보면 런닝을 그래 점심을 우리 어머니한테 안 먹고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 여봐라. 내가 엄마라도 왜요? 와 부르는데 이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것들이 하는 걸 보니까 늙고 힘이 없으니까 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 아흔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딸들에게도 재산을 줄 만큼 주었으니 더 이상 주지 마라. 이 유언장의 효력은 전혀 인정이 안 돼. 전혀 안 돼. 유언장이 다 안 돼. 지금 이번에 돈 나온 거 보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회장님들 변호사 불러서 이제 우리 일반 사람은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어머니 써주고 어머니 말씀하신 거 다 같이 들으면 그게 유언이지 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고 1심 결과 유언장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쓴 유언장은 왜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어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유언장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두 개의 유언장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들에게 재산 줄만큼 주지 마라. 한 달 아파트. 주지 말라는 유언은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돼서 이거는 무효일 것 같은데요. 유언은 유언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유언한다고 해서 다 유언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 그거는 그냥 그냥 유훈.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혹은 친자관계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유언을 통해서 밝히는 것. 아니면 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나 혹은 분할 금지
이런 것들은 유언으로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현장. 다루기가 섞어보던데 뭐. 아 그런가? 응. 빨리 이거 싣고 여기가 저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나요? 저 문 와꾸하고 딱 맞아 떨어져? 올해 66세의 오세민 대표. 지리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40년 정도 이 업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또 저런 분들 한 뭐 3, 40년 다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 젊을 때 상경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해 현재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때 지금 30억 하는 저기 아파트가 1억 2천 했을 때 1억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때는 뭐 1억 벌면 되지 생각했던 젊으니까 6시부터 시작 12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또 1시간 술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시 자고 또 아침 일어나서 일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그리고 가. 아직 젊지만 그는 법률 자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와이프한테 공증하려고 온 거죠. 유언장 공증이요? 유언 공증? 네. 본인 성명 쓰시고요. 네. 아내와 자녀들과 상의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소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틀림없이 작성하셨지요? 네. 네. 이 인증서는 확인 증명서입니다. 네. 본인이 틀림없이 자필로 작성했고 또 본인의 틀림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모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베이비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이 한 80, 90 됐을 때는 이게 아마 큰 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앞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갈등에 빠진 가족들을 만나고 각자의 내밀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것은 한 사람의 마지막 경제 행위입니다. 모두에게는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내 의지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기는 것은 상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유언장 하나하나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지켜나가는 가족의 가치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우리나라 부의 이전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권리와 가족의 가치,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Tell me that I'm special. Tell me I look pretty. Tell me I'm a little angel, sweetheart of your city. Say what I'm dying to hear, 'cause I'm dying to hear you. Tell me I'm that new thing. Tell me that I'm relevant. Tell me that I got a big heart and back it up with evidence.